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민재입니다. 쿠키 뉴스에서 미국 대선 카운트다운 공산 리스크 대비하는 한국의 전략 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렇게 포럼을 개최한 것은 참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주관하시는 노석철 국내에서 대표님께 치아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아서 그걸 이제 쭉 팔로우를 하면서 한국이 이제 한미 동맹을 중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미국의 정치 양극화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동조를 하는구나. 그래서 한국의 정치도 좀 상당히 양극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뜨셨습니다만은 여기에 국민의힘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축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제가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11월 대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해볼 수 네, 저희가 제기해 볼 수 있는 질문은 그냥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그리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집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기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되게 많죠. 여기 좀 전에 나오셨던 촉사 하신 분, 그 다음에 안행사 하신 우리 오 대표님 모두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을 하셨는데 정말 초박빙입니다. 여기 계시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도표를 하나 여기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한 지지도 변화의 추세를 제가 기록을 하는 것인데 맨 위에 있는 도표가 이게 뭐냐 하면 이코노미스트하고 거기 유보부에서 내놓은 표고요. 여기는 보면 기성 주로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내놓은 현재까지의 지지도 추세를 종합하고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놓은 건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해리스가 바이든이 7월 21일 날 사퇴를 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해리스가 우세를 점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현재 48.1 대 45.1, 3포인트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오기 전에 오늘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에서 9월 10일 현재 해리스 쪽이 48.79, 그 다음에 트럼프가 46.2, 그러니까 격차가 2.5로서 다소 줄어든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뉴욕타임스가 9월 초 여론조사를 결과로 해서 발표한 데에 따르면 해리스보다도 트럼프가 오히려 1%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지금 이제 여기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 변화가 현저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표가 저는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불러왔는데 이게 뭐냐면 영국의 도박 사이트 S마켓이라고 아시죠? S마켓이고 미국에도 비슷한 도박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경마나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베팅하듯이 이 예술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추세가 아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7월 20일 날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난 뒤에 8월 5일, 8월 6일 해리스와 월즈가 민주당의 티켓으로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확정이 된 그때로부터 해서 해리스가 트럼프에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덤프가 있었는데 이게 JFK가 뭐냐면 로버트 케네디죠.
케네디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한 그날 오히려 트럼프가 앞섰다가 이틀 뒤에 다시 이제 역전이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앞서기 시작하는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8월 29일 날 바로 CNN 인터뷰입니다. 이 S마켓과 폴리마켓 양쪽에 다 공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8월 29일 CNN 인터뷰를 하고 나서부터 해리스가 뒤처지기 시작하고, 오늘 현재로 지금 뭐 여러분들이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52.4, 해리스가 47.6,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48포인트의 격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확률은 트럼프 쪽이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지금 투표일까지 11월 5일 투표일까지 지금 8주밖에 안 남았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바로 미국 오늘 날짜로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10시죠. 10시에 진행이 되는 ABC에서 진행이 되는 토론, 이게 아마 이번 남은 두 달 동안에 이 지지율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움직여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다른 현안들은 이슈가 될 거는 다 이제 제기가 다 됐었어요. 낙태 문제, 총기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이 다 웬만큼 정리가 됐고, 만약에 돌발 사태가 터질 수 있다면 경제 아니면 뭐 중동 전쟁 이런 부분에서 뭔가 터질 수가 있을 텐데, 그건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지금 일정상 알 수 있고 그 임팩트가 상당히 큰 걸 갖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일에 다가올 이 토론입니다. 전에는 토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죠. 그런데 6월 27일 날 토론에서 바이든이 그 때문에 결국 사퇴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와, 이거 토론이라는 게 이게 정말 만만히 볼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양측이 다 이 토론에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신경전 벌어진 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날짜를 처음에 9월 10일로 확정을 해놓고 난 뒤에 트럼프 쪽에서 야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비를 한번 걸고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 ABC가 주관하는 거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ABC는 나한테 비우호적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비를 걸었고, 그 다음에 뭐 형식 부분에서도 말이죠. 해리스 쪽에서는 그랬죠. 이거 이제 토론을 두 사람이 토론을 할 때 한쪽에서 얘기를 하면 다른 한쪽에 마이크를 끊도록 그렇게 원래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해리스 쪽에서 그 끄는 거, 그 규칙 그거 하지 말자, 그걸 켜놓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또 논란이 좀 됐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쪽에서는 야 우리 이거 말고 꼭 몇 번 더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리스 쪽에서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앞으로 이제 현재까지로 양측이 합의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것 같으면 10월 1일 날 부통령 후보들이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외하고는 양측이 이렇게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자기의 비전과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스 쪽에서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스는 지금까지 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도 현재까지 자기의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지금 비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뚜렷하게 체계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어요. 사실상 며칠 전에 6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8월 29일 날 CNN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제한된 세팅에서 제한된 질문에만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해리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는 이번에 답을 내놓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해리스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뭐 그동안에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하면서 뭐 언론에 얼마나 노출이 많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니까 트럼프에 의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헛소리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돌출 발언을 하지 말고 좀 자제력을 보이는 게, 그게 오히려 관건이다. 그렇게만 잘
하고 정책에 집중을 하면 이기는 거는 따오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양극화에 관한 그런 제가 다 건너뛰고, 그리고 현재 오늘 11일자로 나와 있는 272윈, 272윈이라는 270이라는 숫자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기려면 과반수, 그러니까 270명을 따야지만 되니까 이기기 위해서 270명을 어떻게 따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어낸 건데, 9월 10일 날 오늘 현재로 나온 걸 보면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진 게 벌써 한 달 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제가 고정 지지라고 해둔 게 있죠. 그죠? 공화당 지지 20개 중에 55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지난 6번의 대선, 2000년부터 6번의 대선에서 내리 그냥 공화당만 찍은 주가 20개 주, 그리고 거기에 대의원 155명, 그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한 쪽이 16개 주에 194명. 이래가지고 저거는 고정 지지, 한국 정치로 치는 것 같으면 TK와 호남 이상으로 아주 견고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텃밭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밑에 조금 추운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경합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6번의 대선에서 한 번이라도 편을 바꾼 게 15개 주가 나타나는데, 그 15개 주 중에서도 다시 한번 걸러가지고 2012년, 2016년, 2020년 3회 연속 대선에서 어느 한쪽만을 찍은 주를 뽑아보시면 다시 공화당을 내린 찍은 주가 3개가 되고 민주당을 찍은 주가 5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5개 빼버리고 나면 정말 진성 경합주라고 할 만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7개만 딱 남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경우에 보면 맨 마지막 칼럼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선거인단 수가 공화당 쪽에서는 272, 민주당 쪽은 266, 그러니까 공화당이 6명 이긴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재미로 해보는 거고, 이 중에 어느 한 곳에서라도 예상과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전체 판은 다 뒤집히게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거 대선 지지율의 격차, 이거 스윙 스테이트의 대선 지지율 격차도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경합주에 93명의 대의원을 가진 요 경합주 7개, 러스트벨트에 있는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그리고 선벨트, 남쪽에 따뜻한 지방에 있는 선벨트의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리나 이렇게 합쳐서 49개와 44개 합해서 93개가 대선을 결정하는 이런 판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합주에서의 격차가 지금 거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7개의 경합주 중에서도 격차가 거의 없다. 피날리는 지금 초박빙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걸려 있는 것이 대통령뿐만은 아니죠, 그죠? 상원 의원 선거와 하원 의원 전원에 대한 선거가 또 역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미국의 그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 현재는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전망으로 보면 이걸 공화당이 가져갈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원은 220대 212로 공화당이 갖고 있는데, 이거 여전히 그냥 공화당이 가져갈 걸로 그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원, 하원이 전부 다 공화당 수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만약에 백악관을 트럼프가 가져가게 되는 것 같으면 백악관, 그 다음에 상원, 하원 이걸 전부 다 공화당이 갖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대선의 예측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결과의 승부 관한 문제입니다.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되는 것은 2020년이 딱 유일한 케이스였죠. 그전에는 2000년에 부시와 알고고에 있었습니다만, 그건 상당히 정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게 뭐 불법적이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상태에서 막 지극탕 상업하듯이 대선 결과 승부 문제가 논의된 것은 2020년이 최초였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불복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는 2016년, 2020년, 2024년 원래 세 번의 대선에 출마를 하면서 한 번도 나는 이 투표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면 그냥 합법적인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승복하겠지. 그런데 합법적이지 않으면 나는 승복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합법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사실 트럼프가 결정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2016년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 트럼프가 당선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당선되어 있으니까 시비를 걸 이유가 없었죠. 2020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에 2021년 1월 6일 이게 최종 결과 인준을 두고 의사당 난입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가 미국에서부터 볼 수 있었던 정말 처음으로 보는 그런 현상,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결과에 승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트럼프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트럼프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양측에서 다 지금 소송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2020년 경우보다도 거의 한 10배 정도나 많은 소송팀을 지금 양측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뭐 수백 명씩 양측이 다 지금 포진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는 수천 명씩 이렇게 포진을 해가지고 만약에 결과가 소송으로 갈 경우에 양측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기느냐와 관련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그러면 누가 되는지 그게 우리에게 상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트럼프의 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거 2018년에 헨리 키신저가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역사상 한 시대가 종언을 공할 때 등장해서 그 시대의 가식을 벗겨내는 인물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키신저가 보기에 트럼프는 한 시대가 종언을 공할 때 나타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의 시대가 종언을 공하고 있다라고 본 거고, 또 트럼프는 또 키신저는 트럼프가 그 시대의 가식을 벗겨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죠. 한 시대가 종언을 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 시대의 가식을 벗겨내고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키신저가 본 트럼프의 역사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수립하고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요소를 저는 세 가지로 우리가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죠. 우리가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민주화 투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게 뭡니까? 그냥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상은 한국의 모델이었고 전 세계의 정치의 모델이 어떤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아까 우리가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선에 불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새로운 관행을 트럼프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핵심 요소는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이 되겠습니다. 한국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70년 동안 우리 경제 발전할 때
국제 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썼습니다. 가트 그리고 그 뒤에 WTO 그래서 자유무역이 이게 바로 정해져 있는 원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자유무역 속에서 우리가 좀 가격이 낮게 품질이 좋은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밖에다가 내팔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지극히 당연한 원리에 따라가지고 우리 경제 활동을 해왔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거 2017년부터 이걸 뿌리채 그냥 흔들기 시작했던 거죠.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것.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뭐 기술 나가는 거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관세를 막 임의로 막 매기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거에 본 적이 없어서요. 이런 게 있으면 WTO에 제소를 해가지고 뭐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WTO 마비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당해도 어디 가지고 하소연할 곳이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유시장,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두 번째 핵심 요소인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에 대해서 트럼프는 지금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걸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국제 안보인데 우리는 페르시아만에서 원유를 수송을 해가지고 올 때 해적들이 이 원유 유조선에 공격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페르시아만이고 인도양이고 거기에 전부 다 안보를 보장을 해 줬으니까 미국의 해군이 그렇게 줬으니까 그걸 우리는 공공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가지고 제공해주는 공공재였던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동맹이라는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해주는 대가로 미국이 이렇게 제공해주는 거의 공짜로 제공해주는 공공재 공짜의 안보였죠.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그걸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안보에 대해서 트럼프는 지금 값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 그 다음에 국방비를 일정 비율 이상 쓰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쭉 누려온 그리고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거고 이건 뭐 한국에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닙니다. 나토 전체가 다 해당되고 있고 또 한국과 나토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말이죠. 우리 2016년에 2017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랬죠. 트럼프는 이건 지나가는 바람이다. 트럼프가 이제 4년 지나고 나면 세상은 정상화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2021년에 바이든은 취임을 하면서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미국은 돌아갔다. 이제 세계는 정상화된다. 미국도 정상적으로 되는 거다. 이제는 모든 게 정상화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임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 취임식 할 때 1월 20일 날 취임식에 참석도 하지 않고 플로리다로 그냥 내려가 버렸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 플로리다로 내려갈 때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제 생각에 저를 포함해서 이 안에 누구도 그러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바이든은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트럼프가 내려간 지 한 2년 만에 정치적으로 재기를 했고 재기를 해가지고는 이제 다시 계속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2022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계속 출마를 선언을 하고 지난 2년 동안 계속 캠페인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금 이제 백악관 탕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2016년에 2017년에 트럼프가 제기하기 시작한 이 트럼피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트럼프의 생각과 트럼프의 행동이 갖고 있는 이 정치 행태,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사고가 미국의 흐름이 이미 트럼프 4년을 거쳐가지고 또 바이든 4년 동안을 거쳐서 지금 8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적어도 바이든이 있었지만 나머지 미국 국민들이 다는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논의 반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건 트럼피즘이 지금 8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면 이 트럼피즘은 12년을 계속해서 미국의 주류적인 사상적인 흐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한때 일탈이 아니죠. 이미 이곳에 머무르는 이제 지속성 있는 현상이 되는 거죠. 뿌리가 있습니다. 트럼피즘의 뿌리가 2016년에 트럼프가 2015년에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그 멕시코 사람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 강간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무슬림들에 대해서 입국을 그냥 전면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분노를 끄집어낸다. 나는 분노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분노한 사람들이 누구냐? 신자유주의 질서와 세계화의 피해자들이죠. 그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신자유주의 WTO가 이제 되면서 뭐 관세가 다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 내의 산업 구조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미국 중서부에 있던 뭐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거의 망하다시피 했죠. 그것에 있던 일자리들이 일본, 한국, 중국으로 다 넘어갔고 그 빈자리를 알코올하고 마약이 채우는 그런 현상이 생겨났던 거죠. 그 얘기를 소설로 이렇게 절절하게 쓴 게 여기 있는 J.D. 벤스라는 사람이 쓴 힐빌리 엘레지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J.D. 벤스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대통령 후보로 되어 있죠. 나이 아직 30대 후반밖에 안 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힐빌리 엘레지는 넷플릭스가 이 영어로도 만들어가지고 많이 돌렸어요. 이걸 보시면 이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보낸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불만과 어떠한 분노를 가지고 트럼프를 그렇게 거의 맹목적이다시피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내가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기득권층과 그다음에 자기가 대변하는 이 보통 사람들을 표현을 명확하게 가릅니다. 진영을 가르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노골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기성 언론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현을 하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 언론이라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CNN 뭐 이런 언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언론이 트럼프가 보기에는 전부 다 이건 기득권 언론에 불과한 거죠. 트럼프가 보기에 그나마 쓸만한 언론은 팍스 뉴스, 오른쪽에 빨간 카카오에 들어가 있는 그 팍스 뉴스 하나 정도일 것이고, 나머지 보십시오. 뉴스맥스,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 그다음에 브라이트바트 뉴스, 럼블 이런 거 우리 잘 못 들어봤죠, 그죠? 평소에 잘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 국민의 반들을 이렇게 소통을 시키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소식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CNN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는 사실 트럼프가 보기에는 미국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언론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미국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반밖에 안 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해주는, 트럼프 우리가 보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이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 국민의 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그걸 진영을 가르는 거죠. 진영을 가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하자면 미국 중서부의 농촌 지방에 사는 저학력, 저소득, 백인 노동자, 이 계층들은 트럼프를 보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득권에 대항하게 싸우는 전사입니다.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오른쪽에 있는 이런 뉴스 매체에 들어가 보시는 것 같으면
워리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사예요, 전사. 그냥 폴리티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고, 트럼프에 대해서 묘사해놓은 뭐 그림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혹시 영화 무슨 람보 같은 거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무슨 기관총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뭐 두두두 갈리는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행사장에 가보시면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구호가 적힌 이 쪽지들이 막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라기보다는 거의 신앙의 대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무슨 막말을 하고 뭐 좀 불법 행위를 해도 지지도는 오히려 상승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3년에 트럼프에 대한 소송이 4개가 걸려 들어갔었어요. 지금도 걸려있는 사건들이죠. 트럼프가 회계법을 위반했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말라고에 있는 사저에 비밀 문서를 보관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지아에서 선거에 개입했다. 네 번째는 의사당 난입 사건을 사주했다. 이래 해가지고 4개의 형사소송이 걸려있는데 이게 3월, 6월, 8월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걸려 들어갔거든요. 특이한 현상은 이게 소송이 걸려 들어가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11월쯤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공화당 내에는 이미 트럼프에 대해서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상태가 되고, 그 공화당 경선을 금년에 들어와서 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경선 후보 확정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쯤 되면 트럼프에 대항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정도의 거죠. 그래서 조금 단순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미국의 현대사는 트럼프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차 대전을 경계로 해가지고 미국이 새로운 세계 최강국 패권국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 패권국으로서 제시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금 트럼프가 바꾸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 70년의 미국과 이제부터 전개되는 이 미국을 우리는 미국의 현대사에서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미국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달라진 미국이죠. 지금 오늘 이 주제가 미국 내에서 국제 경제 질서 이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는 게 그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 전부 다 아시는, 여기 전문가들이시고 하시니까 아시는 내용들인데 그냥 기획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조금만 보시는 것 같으면 트럼프 1기의 주요 무역 산업 정책이라는 게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소설 힐빈의 알러지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트럼프 쪽에서 주도했던 사람이 잘 이해가시죠. USTR을 했던 라이타이저였지 않습니까? 미국의 무역대표였었죠. 그리고 무역대표 이 사람이 대중안보 전문가 그룹과 정치적으로 연대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파트 쪽에서 대중 강경, 예를 들면 매트 포팅이라든가 이런 NSG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자의 라이타이저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라이타이저하고 공감하는 민주당의 좌파가 있습니다. 민주당 좌파 이 사람들은 그 보호무역주의라는 데서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화당 우파와 서로 통하는 거죠. 같은 보호무역주의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연대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미국의 공화당 우파와 그 다음에 대중안보 전문가 그룹, 그 다음에 민주당 좌파 이 세 개의 그룹이 연대를 구축을 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하나 만들어낸 게 2020년에 나온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입니다. 이건 나프타를 바꾸어가지고 거기에서 북미 3국 협력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이 3국이 전부 다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는, 그리고 동시에 이건 민주당 좌파의 의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노동 환경 기준을 강화를 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이거 한국도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도 아마 론스타운하고 때문에 이 걸려가 있을 텐데, 이것도 USMCA에서는 사실상 배제하는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우파와 민주당 좌파는 세계화를 비판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공통점이 있었죠.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기후변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큰 차이점이고, 하고 하면서 이 부분은 계속 갈등의 요인으로 남아있겠지만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책이 바이든으로 넘어오면서도 계속 그대로 다 유지가 됩니다. 이 선신자유주의 비판 연대가 유지가 되어가지고 2022년에 반도체법, 그 다음에 IRA 이런 거대 법안을 탄생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던 거죠. 그리고 이즈음쯤 되는 것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003년 1월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을 때 캐롤린 타이, 새로운 민주당의 USTR에 그런 얘기 했었죠. New World Economic Order라는 말을 했고, New Economic System이라는 말도 사용했고, 완전히 그냥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해 4월에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뉴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을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채는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시장 주도 자유무역을 노동자 중심의 공정무역 체제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효율성, 저가라고 하는 거는 노동과 관객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그래서 결국은 웨이스트 더 버튼이 아니라 웨이스트 더 톱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자유주의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변화해 나온 거죠. 완전히 거꾸로 이제 상황입니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내외 경제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나가겠죠.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속되어 나갈 것이고, 그러면서 관세와 지금까지 그 전에 해왔던 신자유주의에서 해왔던 관세와 시장 접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버려두고 공급망 조정, 반부패, 청정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의 협력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제 다 옮겨가는 거고요. 이중 관계는 바이든이 작년부터 상당히 안정시키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주요 강요, 국무, 재무 이런 강요들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딜 스킨으로 가닥을 잡는데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미중 관계는 긴장 속이지만 비교적 이렇게 안정이 관리 가능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해리스는 적어도 2년 동안은 이 기조를 유지를 하려고 할 거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 좀 이제 골치 아플 가능성이 있죠. 무역 적자 해소와 제조업 재건에 초점을 맞춘 공격적인 경제 정책을 우리가 전망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맨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라이타이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트럼프가 이기면 우선 중국과 교역 수지 균형을 맞추겠다. 미국 노동자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세계 질서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23년에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거의 3,670억 달러가 됐습니다. 전체 무역 적자의 한 40%가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균형을 맞추겠다, 몇 년 아래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그냥 국제 교역에 미칠 수 있는 그 충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충격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선택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이 새로운 대통령이 제시하는 위기와 그다음에 기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한 3가지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겪어보는 가장 험악한 환경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노선,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도 이상하고 트럼프의 노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미국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게 말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지금 2024년의 미국은 1945년, 1950년의 미국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미국은 뭐 우크라이나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세계 경찰 로봇 이제 그만하겠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나토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 아시아에 있는 이 동맹국들한테 하는 얘기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 경찰 로봇을 해왔는데 이제는 더 못하겠어. 힘이 붙이는 거야. 우선 내가 나를 좀 챙겨야 되겠어. 그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 제1주의의 요체입니다. 이거 힘이 붙이는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목표와 수단의 이 격차가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전략이라는 게 늘 까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하느냐, 이 연결시키는 로드맵을 어떻게 짜느냐라고 하는 게 전략이니까 지금 미국은 이 전략에 괴리가 많이 생겨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는 맞춰야 되고 수단은 올려야 되는 거죠. 목표는 그러니까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줄여야 되는 거고 해외 개입도 줄여야 되는 거고 밖에 나가지고 뭘 이렇게 하겠다, 뭐 지원을 하겠다 하는 거 다 줄여야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우리의 역량은 수단은 늘려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 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설득력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가 이길 경우에도 미국의 정책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이거 지금 트럼프랑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보십시오. 최근 미국 학교에서 나온 얘기인데 벤 론스가 누굽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 NSC의 부보좌관을 8년이나 지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지난 6월에 규칙 기반 국제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 사람이거든요. 죄식같이 매추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카네기 재단 이사장을 오래 했던 사람인데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월터 러셀 리드가 누굽니까? 현실주의 유명한 국제 정치학자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세계화 질서는 무너졌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게 포린 어페이스라고 하는 주요 잡지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화당, 민주당 양쪽을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보면 지금 세계 질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만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에서도 이미 공감하고 있는 민주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미국 학계와 그다음에 미국 정치계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다 우리는 현대 한국은 말이죠. 일제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 현대 한국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보니까 이미 미국이 만든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있었어요.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룩한 거예요. 탄생과 발전이 다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제 와가지고 일부 그러니까 미국 제일주의로 나가겠다. 미국 제일주의로 나가는 게 결국 뭐예요? 자국 제일주의로 나가는 거고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나가겠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는 되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갑자기 뭔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우리가 어쩌면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 정책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고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국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이냐 그럽니다. 그냥 제일 첫 번째 시장 접근 중심의 다자무역과 경제통상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자주의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교섭을 해나가고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은 공급망, 제조, 고용, 환경, 안보 이런 걸 개념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전방위 외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변화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정확한 이해의 바탕 위에 미국과 솔직한 협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말이 먹혀들어가지 않는 세계의 구석구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뿐만 아니죠.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남미 이런 쪽에 미국이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내팽개치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접근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이 뒤로 빠짐으로 해가지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비슷한 도전을 맞이하는 나라들이 정도는 들어가겠지만 다 있습니다. EU,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있는 거죠. 이런 나라들은 우리들하고 처지도 좀 비슷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위기인데 위기라는 한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라는 한자가 위험이라는 위자라고 그다음에 기회라고 하는 기자가 합쳐가지고 위기라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이 위기는 하지만 오히려 또 기회일 수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에 보면 위기가 있을 때 잘했어요. 항상 위기를 극복을 해냈으니까 이번에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크고 깊이가 상당히 깊다. 그래서 전 국민이 좀 뭉쳐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